재정에 있어서 우리처럼 그러니까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들에 있어서 재정 건전성에 굉장히 위협하는 요인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혹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인 부양비 증가. 이건 우리가 다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옆에 나라는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은 15세에서 64세를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15세에서 64세 인구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2017년 5월에 정점을 찍고선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재정 건전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 저출산 문제를 이 고령화는 피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대 수명은 잠깐만 이제 의료기술 발달로 수명은 이제 길어지니까요. 그러면 결국 분모에 해당되어지는 전체 인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게 바로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우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요. 그러면 저출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낮은 결혼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굉장히 기피를 하고 아니면 못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통계를 하나 소개하게 되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30대 남성들이 소득 하위 10%, 그러니까 소득 하위 10% 속해 있는 30대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서 2명 정도뿐이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위 10%는 10명 중에서 거의 9명 정도가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지표를 보게 되면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요. 그 비중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결혼율하고도 거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 경제학에서 김영우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결혼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뭘로 하냐면 우리가 임금 불평등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혼 모형에서요. 얘기하듯이 이 임금 불평등이 굉장히 이 젊은이들이 어쨌든 간에 이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거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다음에 주거 비용, 그러니까 결혼율을 영향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가 이제 한국에서 조사해 봤더니만은 잘 아시겠지만은 주거 비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도 살 집을 마련하기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정을 사용을 해가지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의 공공임대를 확충을 하는 데 사용한다면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 만드는 거라든가 경기 부양에도 도움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저는 저출산 문제를 그러니까 상당히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재정 건전성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기여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뒷짐지고 재정을 안 푸는 것보다는 풀어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막는 게 저는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안 쓴다고만 해가지고 재정 건전성이 그러니까 악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써서만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악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고령화라든가 저출산 문제를 막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게 악화된 측면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재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재정을 활용할 여력이 지금 국제사회 속에서 누구나가 인정하듯이 그러니까 재정 여력이 지금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모두에 빚을 내 가지고 우리가 쓸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빚을 사용을 하는데, 가게든 기업이든 간에 지금 가계는 역대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부채주도 성장, 빚을 내 가지고 집 사게 하고 하다 보니까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와 가지고 부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GDP가 마이너스로 변하더라고요. 탄력성이 그러니까요. 이명박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게 플러스 값으로 나왔었어요. 한 0.4에서 0.5 정도로 그나마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계는 더 이상 빚을 낼 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면 쓸 여력이 있는 데가,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수출하고 밀접하게 이 투자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설비 투자는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그것도. 그러면 결국 쓸 여력이 있는 것은 정부이고, 정부가 써가지고 이 부분을 그러니까는 풀어주지 않으면은 계속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최 교수님 말씀 잘하셨고요. 똑같은 말씀을 일본에서 3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정치가들이 우리 최 교수님하고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돈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GDP의 225%의 지금 국가 부채가 됐어요.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세계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225%나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똑같이 결국은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일본에서 증명하듯이 보여줬는데, 이걸 우리가 똑같이 실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30대에 예를 들면은 그 하위 10%는 결혼을 안 하고 상위 10%는 결혼했다는 그 통계 굉장히 잘못된 인용. 저도 그 통계를 자꾸 인용하는 분들을 보는데, 상위 10%라는 것은 38세, 39세의 사람이에요.
40, 20%는 31세, 32세예요. 그러니까 38세, 39세에는 당연히 결혼을 했을 확률이 높고 31세, 32세는 결혼을 안 할 확률이 높죠. 그 통계 가지고 저소득 청년은 결혼하고 뭐 결혼 못하고 고소득 청년은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두 가지만 저도 짚을게요. 저 잠깐만요. 저는 일본이 발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지금 김영하 교수님 최 교수님 반론하시고 나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저출산 대책에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많이 투입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일본이 재정을 투입한 건요. 토목건설에 주로 투입을 했죠. 토목건설뿐만 아닙니다. 복지 지출이 아닙니다. 2배로 늘어났어요. 제가 동기간에 GDP 대비 제가 좀 10%에 말씀드릴게요. 20%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책도 썼어요. 책을 썼기 때문에 가는데 통계가 있는데 책하고 관계없죠. 그러니까요. 네, 짧게 반론해 주십시오. 최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얘기하는 걸 좀 네. 들어주세요. 이 토목건설 부채가 90대 초에 비해서 90대 말에 가게 되면은 토목부채가 그러니까 전체 부채의 절반을 넘었을 정도로 토목부채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고이즈미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의 그러니까 주거 문제라든가 사회 그 불평등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간 게 아닙니까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재정을 주로 그러니까 삽질 프로젝트에 쓴 거예요. 세계은행 표현에 의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를 못 봤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 30대 이제니까 하위 20%가 아니 하위 10%가 30대 초라는데 30대 초에 하위 10%인 사람이 상위 그러니까 30대 후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30대 후반에 가서 하위 10%라면은 결혼을 못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30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 30대 초에 그러니까 하위 10%인 사람이 30대 말에 그러니까 하위 10%일 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네, 네.